새 정부의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주요 인선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인선의 의미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1번지 1번지 현장, 오늘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승리한 48.5%도 그렇고 패배한 47.8%도 그렇고 이 0.73%포인트의 격차가 주는 의미가 꽤 있어 보입니다. 이 대선 결과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어떤 해법, 어떤 해설을 하고 계십니까? 네, 이번 그 선거 결과를 보면은 뭐 근소한 차이에 당선이라고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당선자가 국민의 과반수를 확보를 못했고 과반수 이상이 결과적으로 지지를 하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 0,73%의 그 차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유권자들의 소위 지지 성향이 과반수를 못 넘었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점을 갖다가 당선자가 아마 분명하게 인식을 하면서 앞으로 국정에 반영을 해야 할 그런 것이 아닌가 봅니다. 예. 인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본격적인 이제 정부 인수 준비하면서 인사들 그리고 국정 구상들 얘기 내놓고 있는데 이번 인수위에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뭐 우리 윤석열 당선자의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던 것이 뭐냐면 공정과 정의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공정과 정의를 갖다가 달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각종 정책에서 어떻게 그걸 갖다가 반영을 해서 확립을 할 것이냐, 이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그 공정과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또 고민하고 실행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접근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뭐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서 경제 운영에 있어서 공정과 정의를 갖다가 확립하려면은 앞으로 경제정책 방향이 어떻게 설정이 돼야 될 거냐는 이거에 대한 고심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금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이번 선거 결과에서 나타났습니다만 갈등이 너무 심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세대 간의 갈등, 뭐 소위 젠더 갈등, 무슨 뭐 정규직, 비교직 갈등, 중앙과 정부, 지방과의 갈등, 이러한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많잖아요. 이런 거를 해소를 하는 것이 바로 공정과 정의를 확립을 하는 건데 그게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책의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노력을 경주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수위원장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부위원장에는 권영세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투톱에 대한 인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내가 보기에 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인수위원장이 된 거는 지난번 소위 3월 3일에 단일화하는 과정 속에서 뭐 인수위를 공동으로 운영을 하겠다, 뭐 정부를 공동으로 더 형성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특히 이번에 소위 당선되는 데 있어서의 소위 낙선자와의 격차가 0,73%밖에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사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단일화함으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그대로 아마 윤석열 당선자가 받으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안철수 위원장이 뭐 인수위원장이 되고 나머지 무슨 권영세가 의원이 부위원장 됐다고 이런 것은 그냥 별로 특별한 사유가 없이 무난하지 않았나 무난한 이렇게 보는 인선이었다. 안철수 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 당선 이후에 처음 도시락 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락 오찬 회동을 하면서 그때 기자들한테는 인수위 얘기에 인자도 안 꺼냈다고 하는데 사실 얘기가 어느 정도 있었겠죠. 그거야 뭐 두 사람이 저희 나눈 대화를 갖다가 공개하기 싫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안철수 위원장은 이번 대선의 화제의 중심이었습니다. 지금 인수위원장이 됐는데 국무총리 얘기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안철수 지금 소위 인수위원장이 다음 정부 시작을 저게 총리가 되느냐 안 하느냐는 지금 윤석열 당선자의 의중에 달려 있다고 봐요.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진짜 안철수 위원장을 인수위원장과 동시에 나중에 총리로 임명할 것이냐 아닐까는 오로지 윤석열 당선자의 의중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또 인수위 요직에 원희룡, 김한길, 김병준 이른바 이렇게 축을 삼아서 앞으로 인수위를 이렇게 가겠다라는 그림을 내놨는데 다 적재적소에 포진이 된 건지 김종인 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나는 그렇게 봐요. 뭐 원희룡 소위 기획위원장의 경우는 선거 기간 동안에 공약을 총괄을 했기 때문에 그 인수위원회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갖다가 점검을 하고 많은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뭐 저희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뭐 기획위원장이 됐다고 하는 것은 별로 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나머지 뭐 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저희 김병준 소위 지역균형발전위원장은 지금 그동안에 윤석열 당선자가 운영해왔던 선대위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가지고서 그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전화를 좀 오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됐어요. 네. 예, 오늘 한 일간지에서 김부겸 총리의 유임설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곧바로 인수위에서는 뭐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일축을 했는데 김부겸 총리 유임설에 대한 이 평가들이 엇갈리고 있어요. 예, 그 문제는 지금 여소야대 이런 상황에서 총리 인준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럴 바에는 김부겸 총리를 유임을 하고 이 새 정부가 시작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단순한 생각에서 단순한 그런 생각. 발상에서 예. 있을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이번에 선거의 기본적인 소위 요체가 됐던 것이 뭐냐면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선거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네. 지금 김부겸 부총리를 갖다가 그대로 자음 정권에서 가지고 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소위 정권 교체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좀 희소될 수 있는 그러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글쎄 뭐 일부 사람들이 그런 발상을 갖다가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처음 시작하는 정부가 전직 총리를 그대로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그래도 하나의 통합의 가교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보는 시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식적으로 총리만 가지고 그럴 것이 아니라 통합 정부를 갖다가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민주당과 그러면 국민의힘이 정부를 같이 구성한다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볼 것 같으면은 뭐 그런 발상도 할 수 있죠. 예. 합당을 약속했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이제 합당 절차를 밟게 될 텐데 연착륙을 하게 될지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 양산될지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안철수 위원장이 국민의당 대표로서 이 합당 과정에서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도 관심이 가는데요. 내가 보기에 그거는 두 당이 어떠한 방향을 설정을 해가지고 합당 협상을 벌일 거냐 하는 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소위 격차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격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국민의당이 합당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을 요구할 것이냐, 그리고 국민의힘은 얼마만큼 양보를 할 것이냐, 이것이 서로 일치가 돼야 되는데 네. 사실은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끝나고도 합당 논의를 하다가 결국은 안 돼버리고 안 됐죠. 말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두 당이 얼마만큼 서로 양보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측면이 합의가 돼야만이 되지, 그렇지 않고 쉽게 합당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좀 첨예한 논란거리를 가지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나서 이 얘기를 할 것이다라는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러면 내일쯤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모르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저희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그동안에 전직 대통령이 참 석방이 되지 않고 그대로 구류 상태에 있다는 자체가 별로 모양이 좋지 않고 하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적에 과연 그런 이 사면 문제를 갖다가 노골적으로 얘기할 거냐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뭐 예컨대 지금 당선자께서 자기의 소위 취임 이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뭐 사면 얘기는 끄집어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얘기를 화제를 제시할 수도 있겠네요. 그거야 뭐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현직 대통령으로서 차기 대통령에 대한 어떤 소위 편의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죠. 예.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이 공약이었는데. 글쎄요, 나는 그 문제는 뭐라고 단적으로 얘기하기가 힘든데 여성가족부에 있어서의 여성이라는 말 빼고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체 중에 하나예요. 예. 사실은 우리나라 국가 운영에 있어서 이 가족이 단위라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데 가족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잘 펼치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여성가족부를 갖다가 과거와는 조금 달리 기능을 갖다가 변경하는 것은 몰라도 그걸 통째로 없애버린다고 하는 그 자체가 과연 현명한 건지 그거는 뭐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뭐 과거에도 이명박 정부가 처음 출범을 적에 여성가족부 없애겠다는 얘기가 나오다가 결국은 논란 끝에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는데 이번에도 사실 그것이 과연 꼭 그렇게 무조건 폐지 쪽으로만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성가족부가 해야 할 기능을 조정할 거냐 하는 것은 앞으로 인수위원회 논란 과정에서 지켜볼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는데 인수위에서 이렇게 뒤바뀔 수도 있다. 그렇게 논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 뭐 공약이라는 것이 꼭 절대절명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인수위원회에서 이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현실적으로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인수위원회 활동에서 앞으로 어떻게 그걸 판정을 하느냐 지켜볼 일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긴다, 집무실로 옮긴다. 이 부분은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고 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의지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을 하더라도 과연 가능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딱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는 사실은 뭐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당선자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뭐 광화문 대통령 소위 집무실이 매너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마치 대통령의 제왕적인 권력을 갖다가 축소하기 위해서 이 광화문으로 옮긴다는 것은 그건 논리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헌법상에 보장된 권한이 제왕적 대통령을 만들고 있는 것이지 대통령이 어느 장소에서 직무를 하느냐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제약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제도상의 이 어떤 변화를 가져야 만약에 가능한 것이지 장소를 옮긴다고 해서 제왕적 권력이 없어지거나 그렇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제도상의 변화라 하면 개헌을 의미할 그런 수도 결국이죠. 있겠네요. 우리나라의 지금 대통령이 권한이 뭐 의회도 결국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고 정당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예를 들어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사실은 지금 현재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
정권 시절에 대통령이 가져 있던 모든 권한을 갖다가 87년 개헌하는 과정에서 전혀 손을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건데 그것이 이제 민주주의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옳은 것이냐는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에서 우리가 잘 느꼈던 것처럼 지금 87년 체제 이후에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9번이나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지도자감이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했어요. 그 연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어떻게 무슨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수준이 낮아서 그런 거냐? 그렇지 않으면 제도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런 것들이 대선을 하기 이전에 사회적인 담론으로 형성돼서 많은 토론을 거쳐서 이루어지면 제일 좋겠지만 누가 또 당선되고 나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게 지금까지 돌아보면 우리 헌정사에 늘 되풀이되는 상황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헌정사에서 볼 것 같으면은 대통령 당선된 사람은 자연적으로 그 모든 권한을 자기가 행사하고 싶어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당선 이후에 그런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 이끌고 계실 때도 좀 고민을 하셨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청와대 제2부속실 폐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영부인에 대한 업무들을 주로 해왔던 부서기 때문에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또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참 내가 보기에 예. 대통령 부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인이 생각하는 식으로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해외에서 이 국빈 방문 시대도 그렇고 외국에서 국빈이 국내에 왔을 때도 그렇고 당연히 그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역할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막연하게 뭐 대통령 부인의 역할을 갖다가 뭐 축소한다, 없앤다 이거는 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라고. 갑자기 바꾸기가 어렵겠죠. 당연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제2부속실을 없앤다 하는 거는 무슨 없앨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른 기구에서 그거를 보좌해주지 않을 것 같으면 기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예. 그런 점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좀 바꿔야 될까요? 어떤 변화들이 수반돼야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제2부속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서 마치 제2부속실이 월권을 행사한다 하는 이런 생각들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필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일정한 소위 범위 내에서 대통령 부인의 활동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러한 담당 부서가 난 있지 않으면 어려울 거라고 봐요. 대통령 부인의 영부인의 역할은 이번 정부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까요? 그거는 저희 영부인 된 사람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코로나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김종인 위원장 많은 고민하셨잖아요. 이 50조 원에 대한 재원 얘기가 늘 따라다닙니다. 일단은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고 그것이 시급한 상황인데 어떻게 재원을 위해서 접근을 내가 보기에 뭐 예를 들어서 이 윤석열 전 당선자도 50조 원의 소위 기금 마련을 약속을 했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그 똑같은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산을 갖다가 50조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서 소위 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가 황폐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책을 갖다가 강구해야 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그 재원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막 예산 당국자를 불러가지고서 기존 예산 속에서 어느 정도 구조조정을 해가지고서 재원을 확보할 것이냐 해가지고 최대한의 재원을 확보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결국은 차입을 하더라도 그 50조 기금 확보를 해가지고서 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손실을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일차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국회가 오랜만에 또 여소야대 국면이 됐습니다. 저는 제가 국회를 담당하고 취재를 할 때 여소야대 국면을 많이 겪었는데 그때마다 서로 억울함과
지금의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여소야대 국회를 극복하는 거는 대통령의 정치 역량에 달려 있다고 봐요. 아무리 국회가 여소야대라 할지라도 대통령의 역량이 충분하면은 그거를 갖다 극복할 수 있고 그 역량이 거기에 미치지 못할 것 같으면은 다른 방법을 갖다 강구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은 통합 정부를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통합정부. 그런데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뭐 협치를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어떤 첨예한 법안이나 쟁점을 놓고서는 늘 부딪혀 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양당제 체제 하에서 대통령과 국회가 일치가 되질 않으면은 사실 이 국정 운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사실 1988년도에 노태우 정부 시절에 여소야대를 갖다가 겪으면서도 봤지만 그 국정이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지금 뭐 172석 대 110석의 이러한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패해서 내부적으로 어떠한 뭐 결속을 보이지 못하는 모습 같이 보입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2년 후에 총선을 또 치러야 할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첨예하게 붙을 것 같으면은 앞으로 2년 동안의 국정 운영이 굉장히 나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냉정하게 상황 판단을 해가지고서 이거를 잘 극복해서 2년 동안에 내가 약속한 모든 소위 공약들을 갖다가 실현하는데 필요한 제도적인 장치를 갖다가 마련하려면 국회와 협력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사실은 저희 지금 당선자께서 국회에 관련해 가지고서 굉장히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지 않으면은 안 되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 얘기도 좀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선거 패배한 뒤에 김종인 위원장이 구원 투수로 나선 경험들이 꽤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비대위가 인선부터 해서 좀 잡음이 있습니다. 보고 계실 텐데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도 이제 비대위가 발족을 했기 때문에 비대위의 활동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느냐를 두고 봐야지 지금 당장에 그 비대위가 뭐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봐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에 대한 생각은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당내 의원들의 목소리도 좀 다른 것 같고요. 이거 뭐 윤호중 비대위원장에 대한 생각이 엇갈린다 할지라도 일단은 하여튼 비대위가 오늘로 발족을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비대위 활동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거지 뭐 다른 얘기를 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방선거도 얼마 안 남았고요. 이 대선 민심이 과연 지방선거로 어느 정도까지 이어지게 되느냐, 여야의 어떤 기대감과 우려감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보기에 대선의 결과가 지방선거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양당이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은 이번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왜 대통령 선거에서 이만큼 이겼고 이만큼 졌다 하는 걸 갖다 알 거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민주당의 패착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서울시에서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100% 패배를 당했던 선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 그 요인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할 텐데 전혀 그런 반응을 보이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나는 서울의 민심이라는 것이 어떻다는 것이 그대로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타나고 있는 표심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거기에 어떻게 대처할 거느냐 하는 그 방향에 따라서 앞으로 지자체 선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방선거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혹은 민주당에서 김종인 위원장께 좀 도와달라라고 러브콜을 보낸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정치에 관여해가지고서 할 그런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예. 그동안에 뭐 내가 이 민주당도 가서 비대위원장도 해봤고 사실은 지난 20년 총선에서
완전히 수도권에서 완전히 패배를 한 소위 당시에 미래 소위 통합당을 갖다가 가서 내가 국민의힘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서 내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당을 이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정도에까지 정상화를 시키고 내가 물러나가겠다고 했는데 뭐 지난번 저희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승리를 가져왔고 그 승리 자체가 이번 대선을 갖다가 치르고 대선을 승리로 올 수 있는 밑바탕이 됐다고 하는 이런 측면을 갖다가 내가 그냥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이상은 내가 이제 뭐 나도 연령도 있고 그런 사람이 돼서 정치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관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예. 김 위원장의 생각과도 달리 또 정치권에서는 또 언제 어떻게 또 그럴지 모르니까. 그럴 리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